안녕하십니까? 반대측 1번 토론자입니다. 생성형 AI는 주어진 생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DNA와 생명 정보를 자동 생성하며 합성 생물학은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생명체를 제작, 합성하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저희 반대측은 이 기술이 진정한 생명인지부터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과학적으로 그리고 철학적으로 생명은 자기 조직화, 항상성, 자기 복제, 내재적 목적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AI 기반의 합성 생명체는 외부 목표에 종속된 도구일 뿐 스스로 목적성을 정하거나 주체성을 가지지 못합니다. 이러한 존재를 생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윤리적, 사회적 혼란과 법제도 붕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밖에도 저희 반대측은 세 가지 논거를 들어 본 논지에 반대합니다. 첫째, 기술적 한계와 검증 불가능성으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AI는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생물학적 구조를 설계할 수 있으며 그 결과물은 생리학적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로 실험실 밖을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예컨대 2022년 Signal Transactions and Targeted Therapy의 리뷰에 따르면 AI 기반으로 설계된 유전자 회로는 비선형성과 환경 의존성 때문에 실제 세포 내에서 예기치 못한 결과를 발생시키고 나아가서 독성 물질까지 생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2023년 도쿄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데이터 불균형 상태에서 AI가 생리학적 연관성을 잘못 학습하거나 오분류하는 경향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설계된 생물체의 기능 오류 및 예기치 않은 독성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특히 AI의 블랙박스 구조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더욱 치명적입니다. 둘째, 생성형 AI는 비가역적 악용 가능성과 데이터 편향성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2022년 Nature Magazine의 연구에 따르면 오픈소스 AI에서는 단 4시간 만에 유독 독성 물질을 6만여 종을 생성할 수 있다는 실험 보고서가 나왔으며 이는 비전문가 또한 이것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치명적인 악용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AI 학습 데이터 중 상당수가 북미와 유럽의 생물 정보 중심으로 편향되어 있어 비서구 지역의 생물학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AI 기반의 생물 설계는 정치적, 군사적 악용뿐만 아니라 구조적 차별과 편향된 생물체를 낳을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셋째, 생명을 도구화하는 기술의 윤리적 책임이 매우 모호합니다. 생성형 AI가 설계된 생물체가 환경에 해를 끼치거나 예기치 않은 질병을 유발할 경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매우 모호합니다. 유네스코와 WHO의 윤리 가이드라인이 존재한다고는 하나 이는 권고 수준에 그치며 실제로 각 국가마다 법적 규제와 제재 수준은 매우 제각각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AI가 잘못된 합성 생명체가 생태계에 유출되어서 타인에게 생물학적 위해를 가하였을 때 해당 AI가 오픈소스 기반이라면 이러한 생물학적 책임성을 누구에 물을지조차 모호한 상황입니다. 이상 세 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저희 반대측은 명확한 반대 입장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성 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성형 AI를 활용한 합성 생물학 기술로 생물체를 설계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논제의 찬성 측 입론자입니다. 우선 저희 팀은 바람직하다의 의미를 윤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생산성,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받을 만한 가치를 있는 것으로 정의하겠습니다. 또한 생물체 설계 제작은 생물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새로운 생물체, 즉 생명을 지니고 생활 현상, 즉 물질 대사와 항상성 유지 등을 스스로 유지하여 나가는 물체를 창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생물체의 특성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까지 두루 포괄한다고 정의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합성 생물학 분야의 생성형 인공지능의 도입으로 예측, 설계, 제작, 산업 측면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이 기술의 활용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다음 세 가지 논거를 제시합니다. 첫째, 설계와 제조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합성 생물학 분야에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기존에는 방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어 수많은 실험을 거쳐야만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고 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성형 AI는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하여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하며 연구개발의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파폴드는 단백질 3차원 구조를 예측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높은 효율을 보여주었으며 워싱턴 대학교 연구팀은 GPT-4를 활용하여 효모의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실험 시간을 단축시키고 더 높은 정확도로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는 의약품 개발, 농업, 환경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산업 현장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실험실, 배양 환경 등 생명과학 전반에 있어 필요한 기반 시설을 자동화 및 최적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전통적인 방식에서 실험실 환경 유지 및 변화 대응에 필요했던 인간의 수고 및 시간 비용을 덜어줄 수 있으며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코사이언티스트 연구라든지 이너플랜트 등의 사례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은 환경 문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선 합성 생물학을 이용해 인공지능을 구현한 기술은 향상된 정보 처리 능력을 보이며 이는 더 적은 전력을 소모하여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호주의 한 기업은 뇌 오가노이드를 활용해 AI 연산 회로, 즉 브레인웨어를 개발해 에너지 소모를 크게 줄일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더불어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개발한 환경 친화적인 미생물을 통해서 유해 물질 배출을 줄이고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 수정과 합성 생물학을 통해 대기 중에 유해가스를 흡수하거나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미생물을 AI를 활용하여 설계하여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생성형 AI를 활용한 합성 생물학 기술로 생물체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것은 설계 효율, 산업 활용, 환경의 측면에서 충분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찬송 측에서 AI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AI가 설계한 후에 그 후보 물질이 승인까지 도달한 퍼센트가 몇 퍼센트입니까? 그런 자료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네, 아직까지 FDA나 EMA의 공식 신약 승인이나 이런 사례들이 중에 완전히 AI가 설계한 생물체 중에 최종 승인을 받은 사례가 없다라는 점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아니오로 답해 주세요. 예. 네, 그렇다면 아직 실현이 되지도 않은 가능성만으로 이 기술이 도입이 되고 실제로 생태계에서 사용이 된다라는 점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가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아니오로 답해 주세요. 아니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저희는 아직 실험 설계가 확실히 되지 않았고 실험 효과가 아직 충분히 검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AI 효율성을 검증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주장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까 AI 기반 알파폴드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찬성 측이 AI 기반 예측 기술의 발전을 근거로 이 생명체 설계가 충분히 정밀하게 가능하다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Nature Machine Intelligence 2023년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이 알파폴드가 설계한 단백질이 실제로 생체 내에 들어와서 활용이 되는 정도가 약 35%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는 그 말은 즉슨 이런 예측 정확도가 현저히 우리가 예상하는 것에서 빗나가 떨어지는 경우 결국 정밀한 예측 가능한 기술로서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점 인정하십니까? 그 점은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2024년과 2025년 기준으로 AI 기반 바이오 컴퓨팅 대체 원료 생산 기술은 대다수의 실험실 단계에서만 되고 실제로 상용화되었을 때는 아무런 효력이 없었다는 점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러나 입론 단계에서 바이오 연료에 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환경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이 환경 기술의 실험 단계 성공만으로 실제로 이게 사용이 되었을 시에 지속 가능성까지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환경 문제 해결에 대한 주장은 아무런 아직까지 검증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다라는 점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생성형 AI가 설계한 생물체의 결과물에 대한 책임 주체가 법적으로 아직 유효하지 않다라는 점 알고 계십니까? 합성생물학 분야에서는 그렇다는 점 인정합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어떤 국가에서도 유네스코의 그 권리 안에서도 보면 비구속적인 선언일 뿐 현재 권고 수준에서 모든 가이드라인이 적용이 되고 실제로는 생성형 AI가 설계한 생명체에 대한 책임 주체는 아직 명확히 규제가 되지 않았다는 점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성형 AI란 인간이 개입을 하지 않고 실제로 생성형 AI가 블랙박스의 문제도 가지고 있다시피 저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명확한 것이 매우 중요한 이런 상황 속에서 아직까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아직 이 가이드라인이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점, 이 점이 윤리적 책임이 아직 미비하다라는 점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싶은 게 뇌 오가노이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그런데 실제로 캠브리지 뉴로에틱스 보고서에 따르면 이 뇌 오가노이드 실험에서 의식 가능성 논란이 생기면서 자의식 측면에서 아직 생명을 도구로 보는 것이 실제로 설계 가능한 재료로 보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한 측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뇌 오가노이드에 대한 주장도 실제로 아직 상용화 초기이기도 하면서 의식 가능성 논란이 생긴 점에 대해서 재정립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찬성측 교차조사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측은 입론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합성 생물학 기술로 생명체를 설계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취지로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존재하고 비가역적인 악용 가능성 그리고 비전문가의 활용 그리고 윤리적인 논란 등을 근거로 이 논제에 반대함을 표하였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대해서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시한 사례에서 합성 생물학을 통해서 제작한 생물체 그 결과물이 통제를 벗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논제와 관련된 문제인지 다시 말해 이것이 합성 생물학 특유의 문제인지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저희가 말씀드리려던 건 생성형 AI의 블랙박스에 대한 구조도 있고 실제로 저희가 인간이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성 서열의 정확한 예측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통제 가능성, 검증 불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나온 결과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검증을 거쳐서 사용한다는 사실 인지하고 계십니까? 네, 인지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것을 단순히 인공지능을 사용한 결과물을 예측할 수 없다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인간의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질을 보장하면 된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일단 현재 생성형 AI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성형 AI의 구조 자체에서 인간이 알지 못하는 경로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오류가 생긴다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블랙박스에 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블랙박스 구조에 관해서 현재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explainable AI라고 해서 인공지능의 블랙박스 과정을 규명하는 인공지능 역시 개발되고 있다는 사실 인지하고 계십니까? 인지합니다. 네, 그렇다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에 합성 생물학이 발전하면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블랙박스 현상을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미래에는 가능할 것이다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비가역적인 악용 소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합성 생물학에서만 일어나는 문제이다. 다시 말해 합성 생물학 그 분야 자체의 문제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 또는 사례가 있습니까? 합성 생물의 자체의 문제 이것만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생성형 AI를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더욱더 위험성이 커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것에서도 발생은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네, 알겠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과 위험성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 위험성 2020년 발표된 트렌드 인 바이올러지에 보면 실제로 생성형 AI의 미생물의 대사 경로를 저희가 직접 파악하기에는 아직 충분한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유해한 독성 생물을 생성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위험성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생성형 인공지능 그리고 합성 생물학 자체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개인의 책임으로 그러니까 연구자의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연구자의 책임으로 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에 대한 윤리 체제가 아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한 정치, 군사적 편향을 이 생물체가 지닐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비서구권의 생물학적 특징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네이처 논문에 2022년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인구의 AI 모델이 편향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 일부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유전자 서열만 가지고 판단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남반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직 편향이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예측 불가 그리고 위험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셀 리포트의 발표에 따르면 실제로 AI가 기반 단백질 설계가 알려지지 않은 독성 생로를 생성한 경우도 있고 기존의 독성 예측 알고리즘으로는 탐지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생성형 AI의 블랙박스 문제로도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실제로 대비책이 발전을 한다라는 것과 충분히 이게 안전하다는 것은 차이가 있는데 실제로 생성형 AI는 저희가 인간이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오류를 알지 못하는 블랙박스 구조라 더욱더 문제가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ACM 컴퓨터 설문조사에 따르면 생성형 AI를 생물학적으로 응용을 했을 시에는 설계 오류 예측이 가장 크고 그게 가장 위험한 구조다라고 말씀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데이터 편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현재는 지금 서구에 생성된 자료 기반으로 학습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있고 그에 대한 규제도 마련이 되고 있지만 아직 매우 초기 단계이며 자율 규제에 의존합니다. 아직 법적 강제력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고 WHO의 생명윤리 권고안에 보더라도 그것은 그 가이드라인은 오로지 권고안 수준일 뿐 아무런 법적 제재가 현재 유용하지 않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현재 이런 예측 불가능성을 막을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다른 예시도 많이 들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현재도 사용이 되고 있는 기술들을 보면 그런 입력이 어떤 영향을 줬는지는 알지만 전체적으로 정확히 어떤 네트워크 안에서 어떤 내부적인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아직도 그러한 데는 규제가 정확하지 않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책임 소재 또한 불분명합니다. 현재 윤리적인 제도로 봤을 때도 현재 통제 시스템은 AI 합성생물 기술이 기존 제도의 규제 경제를 빠르게 넘어서기 때문에 규제가 마련되는 속도보다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고 윤리 제도도 미비하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말씀을 드리자면 법적 책임 소재의 공백도 현재 마련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유네스코의 AI 윤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 AI 결과물에 대한 책임 소재가 아직 불분명하다라고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박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측에서 비중 있게 언급한 불확실한 위험 그리고 이것을 막기 위한 충분한 가이드라인의 부재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반대측에서는 가이드라인이 아직은 부재하고 또 마련 중이라고 하더라도 강제성이 없는 아주 초기의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반대측에서도 아시겠지만 2026년 4월 시행을 목표로 제정된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5조 2항의 4호에서 합성생물학의 산업적 응용 연구 및 융복합 연구 그리고 6호에서 공공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 활용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국가에서 5년마다 각종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보았을 때 아직은 시행되지 않았지만 아주 가까운 미래에 국가가 강제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유전자 변형 생물체법상 합성생물학으로 만들어진 산물 중 외래 유전자 도입 없이 새롭게 조합된 유전 물질을 포함한 생물체도 유전자 변형 생물체로 간주할 수 있어 이 법의 구속력 안에 들어갑니다. 이러한 모든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합성생물학의 생성형 인공지능을 도입한 것의 결과로 만들어낸 생명체는 이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 있고 또한 앞으로의 가까운 미래에 이 가이드라인이 더욱 보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다음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합성생물학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에 대해서 그 정확도가 예측할 수 없고 또 블랙박스 현상으로 인해서 오류가 일어났을 때 어떤 부분에서 오류가 일어났을지 소명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이 합성생물학 자체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산업인 만큼 이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얻을 수 있는 효용도 충분히 클 것으로 예상되고 각종 보고서들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 정확성을 부정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제시한 네이처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인공지능에 기반한 분자구조 예측 모델은 전통적인 방식에 비해 최대 25배나 높은 정확도를 보이며 또한 앞서 제시한 워싱턴대 연구팀 자료 역시 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것이 실제 승인 그리고 실생활의 사용으로 이어진 것이 적다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수치는 35%로 제시하셨는데 그것은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인간과 비교했을 때 인간의 결과물에 비해서 그러니까 인간이 실험한 결과물에 비해서 인공지능이 시뮬레이션한 결과물이 얼만큼 더 향상된 정확도를 또는 떨어지는 정확도를 보이는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입론에서 제시한 두 번째 논거도 생성형 AI를 활용했을 때 비가역적이며 데이터 편향성이 발생한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독성 물질 개발로 이어져 비전문가의 악용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유전자 변형 생물책법 제22조를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유전자 변형 생물책법 제22조에서 연구 시설을 국가에 신고하거나 허가받아야 하며 그 합성된 연기 서열을 이용한 생물체 개발 실험하는 경우에는 연구 시설을 국가에 신고하거나 허가받아야 하며 새로운 생물체를 합성하는 경우에는 개발 실험에 대한 국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나와 있는데 그러면 비전문가의 악용 가능성은 그러면 모순된 주장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그 법을 어길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논지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생성형 AI를 통한 합성 생물체 제작인데 이러한 생성형 AI는 대부분의 모델이 오픈소스 모델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전문가에게도 오픈된 모델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신고를 하지 않고 지금도 제가 마음을 먹으면 집안에서 생성형 AI를 통해 합성 생물체를 제작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런 면에서 윤리적, 법적 공백이 발생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한 겁니다. 어떤 기술이나 오용의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그것이 기술상의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잘못된 개발을 통해서 뭐 오픈 소스 정보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정보를 이용해서 악의적으로 개발한 사용자의 잘못이지 이것이 기술 자체의 잘못으로 이어진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저희는 그것이 곧 기술 자체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악용 가능성 또한이 기술 자체의 위험성을 내포하는 것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임 소재가 이 비전문가 악용 가능성에 관해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또 그 세 번째 논거인 윤리적 책임에 관해서 법적 강제안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강제안이 없는 것은 아니고 아직 권고 수준에 그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법적 제재가 미비하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해 주셨듯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25조 1항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러한 연구 개발에 관해서 사전에 예방하고 자율적이고 안전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합성생물학 연구 개발 지침을 수립하는 것에 관해서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이라는 것은 항상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MIT 한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실제로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를 만들어보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 수업은 어디까지나 수업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생성한 바이러스를 유포하진 않았지만 만약 학생들이 그 직정한 바이러스를 작정하고 유포했다면 법적으로 그것을 구속을 할 수 있었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이미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엎어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 생성형 AI를 활용한 합성생물학 기술인데 방금 말씀드린 사례는 코로나 관련된 사례이잖아요. 아닙니다.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를 생성형 AI를 통해서 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생성형 AI의 위험성 관련해서 2020년 유해물질 생산 사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유해물질에 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아까 저희가 입론에서도 말씀드렸던 VX 신경가스 사례인데요. 실제로 Collaborations Pharmaceuticals에서 제시된 논거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비록 고의적으로 AI에게 독성 물질을 만들려고 한 것이긴 하지만 기존 연기 서열에 없었던 데이터를 AI가 새로운 독성 물질을 생성해낸 사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효율성 관련해서 2023년 네이처 보고서를 활용해서 이 실제로 검증 효율이 35%까지 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알파폴드 1, 2로 설계한 것입니까? 아니면 알파폴드 3로 설계한 것입니까? 알파폴드 2로 설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알파폴드 3로 하면 이러한 검증 효율은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이언스 2024에 발표된 보고의 논문에 따르면 알파폴드 3의 허상 구조, 즉 hallucination 예측 구조 사례의 오류에 따르면 AI 기반 구조의 오류율이 약 5%에서 15% 수준으로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5%에서 15% 수준은 그러면 아까 제시한 35%에 비해서는 훨씬 높은 수치 아닌가요? 그거는 그렇지만 이것의 특징은 말씀드렸다시피 hallucination이라는 겁니다. 기존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AI가 만들어내서 이미 있었던 것처럼 말하기 때문에 인간 사용자에게는 매우 치명적이고 어찌 보면 크나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도 그렇지만 인간이 개발하는 실험 자체에도 인간이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바는 인간이 수행하는 실험에 비해서는 이런 실험들이 더 효율성이 높다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기준 미국, EU, 일본 등 상위 20개 바이오 기업이 전체 AI 합성 생물학 특허의 약 85%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주장이 그러면 북미랑 유럽에 집중되어 있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북미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위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국가들이 전체 AI와 합성 생물학의 특허의 대다수를 보유하고 있어서 데이터 편향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 겁니까? 인정합니까? 그 저희가 제시했듯이 호주 기업의 콜티컬 랩스가 뇌 오가노이드라는 기술을 하고 있는데 이것처럼 그 아까 북미랑 유럽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호주는 북미랑 유럽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네, 85% 저희는 이외에 특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마침 뇌 오가노이드 얘기를 해주셨으니 네. 뇌 오가노이드에 대해서 이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2년 MIT 미디어 랩에서 자가 증식형 바이러스형 오가노이드 실험이 종료 후에도 분해되지 않아 조사 과정에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했던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는 실험실 내 안전 규정을 충족했지만 생명 설계로 인한 결과에는 책임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픈 소스 AI 모델로 인해서는 더욱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로 인해 충분한 대응책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이것은 곧 윤리적 공백과 사회적 책임의 미비로 이어져서 기술 자체의 바람직하지 못함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근데 저희가 그 뇌 오가노이드라는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뇌 오가노이드처럼 이렇게 합성 생물학과 생성형 AI를 융합시켜서 환경 문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것을 사례로 제시한 것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오히려 생성형 AI를 이용한 합성 생물학 기술이 생태계 교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예시로 수평적 유전자 이동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인간이 인위적으로 설계한 유전체가 이동을 하게 된다면 생태계 예측할 수 없는 오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뇌 오가노이드와 관련해서는 윤리적 측면 또한 지적하고자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케임브리지 뉴로 FX 보고서에서 뇌 오가노이드 실험에서 의식이 발생할 수 있다는 논란이 생겼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윤리적 대응 방안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의식을 발생한 주체를 어떻게 폐기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것을 보존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것을 생명체로 보고 존중해줘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가이드라인이 현재로서는 없지만 이후에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습니까? 일단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에서 2025년 2월 28일에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한 것이 있었고 정부에서 그러나 그런 것에서는 명확한 책임 소재를 규정한 적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성형 AI 자체는 오픈 소스 모델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제공한 사람, 프로그램을 제작한 사람,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여서 합성 생물체를 제작한 사람 중 누구에게 윤리적 책임 소재가 있다고 봐야 할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인정합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2025년 4월 30일에 전 유상임 과기 정통부 장관께서 이 합성 생물학 관련해서 관계부처와 함께 AI 바이오 기술학과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네, 필요한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인공 생명체 오류 시 단순한 기계처럼 리셋하거나 폐기할 수 없다는 특성을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런 생명학적 특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특란과 윤리적 갈등은 불가피하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윤리적 갈등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뇌 오가노이드를 발생하는 과정에서 그 오가노이드를 폐기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 주체는 누가 될 것인지, 그리고 인간이 생명체를 만드는 것 자체에 대한 윤리적과 철학적 타당성이 있는지, 이러한 바람직성을 말씀드린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관련 법제를 통해서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법에서는 어떻게 책임 소재를 규정할 생각입니까? 현재로서는 그런 법이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지는 않지만 기술의 발전의 흐름에 따라서 그런 법들도 제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 점에 대해서 이미 기존에 발달한 생명공학 기술들조차도 이러한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소지들이 번번이 일어나며 이러한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먼저 저희 찬성 측은 인원에서 크게 세 가지 논거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설계와 제조 효율성 향상에 관해서 반대 측께서는 2023년 네이처 보고서에서 실제로 검증 효율이 35%까지 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셨듯 알파폴드 2로 설계된 것이며 알파폴드 3로 설계했을 때는 5에서 15% 정도 그 오류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비추어 보았을 때 이렇게 생성형 AI의 합성 생물학 기술이 점점 발전한다면 이러한 효율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제시한 워싱턴 대학교 연구팀 같은 기타 자료 등에 관해서는 반박하지 않았으므로 이런 점에서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에는 수용한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업 현장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해서는 전통적인 방식
저희는 전통적인 방식과 생성형 AI를 활용했을 때의 방식을 비교했는데 여기에 관해서는 크게 반박하지 않았으며 수용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문제 해결에 관해서 이제 많은 얘기가 오가는데요. 일단 뇌 오가노이드 관련해서 계속 윤리적 논란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측도 뇌 오가노이드 관련해서 윤리적 논란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다만 이 뇌 오가노이드라는 기술이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저희가 또한 제시한 미생물, 그러니까 환경 친화적 미생물을 통해서도 환경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바람직하다의 정의를 경제성, 효율성 그리고 환경에서 보편타당한 가치가 있다는 것으로 정했는데 이렇게 환경의 측면에서는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반대 측께서는 계속 그 블랙박스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이제 설명 가능한 AI로 이제 일부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블랙박스로 인해서 기술적 한계, 예측 불가능성이 생물학적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라는 주장에는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으로 반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독성 물질에서 비전문가의 악용 가능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말씀드렸던 유전자 정보 생물법 이라든지 아니면 합성 생물학 육성법 이런 법들을 통해서 이러한 악용 가능성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 악용 가능성, 윤리적 측면의 단일한 기준을 통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좀 논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020년 유해물질 생산 사례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유해물질에 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대 측 1번 토론자 재반박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찬성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생성형 AI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위험 가능성들은 인간이 검증이 가능하고 법제도로 보완이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이에 대해서 총 2가지로 말씀드리며 재반박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그 법 제도에서 발생하는 구멍들과 그 사람들이 법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찬성 측이 모두 제시한 근거들은 인간이 그 법 제도를 준수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가능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저희는 여전히 윤리적, 사회적 책임의 공방과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찬성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AI의 블랙박스 구조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은 explainable AI, 설명할 수 있는 AI로 인해서 설명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이에 대해서 아까도 언급드렸다시피 이러한 기술은 아직 완벽하지 않고 그 사례로 가장 최근 어제 발표된 챗GPT 5.0을 예시로 들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챗GPT 5.0은 어제 발표되면서 hallucination 현상을 많이 완화했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발표된 그날 즉시 바로 자신이 발표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는 등의 오류를 낳았으면서 아직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을 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예측 오류에 대해서 아직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린 점을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알파폴드 3의 구조 예측 사례에 대해서 예측 오류율이 5%에서 15%라고 존재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그 오류 측정 가능성의 오류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허상 구조 기반의 오류에 대해서 집중한 것입니다. AI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블랙박스 구조인데요. 알파폴드 3 또한 이런 블랙박스 구조를 따르기 때문에 hallucination 구조 예측 사례가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가 5%에서 12% 점이며 이 점은 특히 기존의 오류와는 다르게 AI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것, 일종의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거짓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을 더 속일 가능성이 커져서 위험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언급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찬성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뇌 오가노이드를 통한 환경 보호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러한 뇌 오가노이드 실험에서 의식 가능성 또한 실제로 폐기 처리 문제에서 발생했던 윤리적 책임 부족 문제를 대해서 언급해드리면서 한계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과정 측에서 찬성 측도 명확한 반박의 의견이 없었으므로 저희도 이런 윤리적 한계를 수용한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종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네, 찬성 측은 입론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합성생물학 기술로 생명체를 설계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논제에 대해 찬성 입장을 표했으며 이것에 대해 크게 3가지 근거를 표했습니다. 이 근거를 말하기에 앞서 저희는 바람직하다의 의미를 윤리적 측면뿐 아니라 생산성,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보편타당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는데 반대 측에서는 윤리적인 측면에 매우 치중해서 근거를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비전문가의 오용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였는데 이 합성생물학 분야의 특성상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부족한 비전문가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인류에게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전문가가 악의를 가지고 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남용해서 인류에게 해를 끼치는 물질 또는 생명체를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구체적으로 현재
어떤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지, 어떤 피해를 야기한 사례가 있는지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으며, 또한 악의를 가지고 남용하였을 때는 책임 소재가 분명하다는 점을 간과하였습니다. 또한 재반박 요약에서 챗GPT 5.0의 환각 현상을 제시하면서 이것이 생성형 논제가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의 근거로 들었는데, 이것은 챗GPT와 합성생물학 분야에 활용되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차이점 역시 간과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먼저 설계와 제조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입론 그리고 여러 차례 교차조사 반박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생물체 제작에 활용하는 것은 그 생산성 그리고 효율성을 연구, 산업, 다양한 분야에서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는 인공지능과 작물의 독특한 상호작용으로 제어 환경을 구축한 이너플랜트 등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부정하기 위해서 반대 측에서 제시한 알파폴드의 환각 등과 같은 근거는 앞서 재반박에서 부적절하다는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의 활용은 환경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는 기존의 연구 방식보다 더 적은 전력을 소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I 효율성에 대한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AI가 설계한 생물체가 실제로 승인을 받은 사례가 거의 없다라는 점을 인정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를 실제로 우리가 사용을 했을 시에 그 기술 도입을 정당화하는 것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과정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저희가 알파폴드 말씀을 드리면서 실제로 생체 활용에 대했을 때는 생체에 활용을 하였을 때는 그것이 매우 낮은 확률로 작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근거를 추가로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수용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험실 안에서만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지, 이것이 생태계로 나아갔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인 문제, 즉 온도나 pH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실제로는 검증이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수평적 유전자 이동에 대해서 생태계 교란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반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판단이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챗GPT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말하고 있는 선두적인 생성형 AI가 챗GPT인데, 그런 챗GPT마저 오류가 발생했다면 실제로 합성생물학에 적용하였을 시에는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입론 중에 서구 데이터 편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편향성에 대한 반박을 하지 않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위를 점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생명 설계인 만큼 저희가 훨씬 더 신중해야 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규제가 미비한 점, 기술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